평생 내 집 없이 살던 부부가 처음 받은 집에서 붉은 보자기와 숨겨진 과거를 마주하고 그 집을 도망치지 않고 떠안기로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나는 50이 넘도록 내 집이 없었다. 전세로 시작해서 월세로 밀려나고 다시 전세를 얻고 또다시 계약이 끝나면 짐을 싸야 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물건을 늘리지 않는 게 습관이 됐다. 이불장 하나, 밥상 하나, 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더 가지면 나중에 버리기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결혼한 뒤로 단 한 번도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처음엔 곧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아이 학원비, 병원비, 친정 어머니 병수발. 그렇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그래도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남편이 먼저 미안해할까봐. 그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 하나 있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라. 나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오래된 집, 시골 외곽에 있는 한동안 비어있던 그 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였다. 남편은 전화를 받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수화기를 귀에 대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온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사 날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안도감이 눈물로 쏟아졌다. 남편은 그 집을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낡아도 괜찮다고, 좁아도 괜찮다고, 그저 우리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은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었다. 버스 종점에서도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했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엔 이끼가 끼어 있었다. 대문을 열자 마당이 나왔다. 풀이 무성했지만 그래도 마당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남편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2개, 부엌은 좁았고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만 확인하면 됐다. 남편이 먼저 문을 열었다. 정말 푸세식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멈췄다. 나는 그 뒤에 서서 그의 등을 바라봤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봤다. 변기 아래 어두운 구석에 붉은 천 조각이 보였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끌어냈다. 천은 보자기였다. 낡고 빛바랜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묶어둔 것이었다. 그 안에서 뭔가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받은 집에서 왜 이런 걸 마주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은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는 돈다발과 서류 몇 장 그리고 낯선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 시어머니의 이름도 시아버지의 이름도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히 물려받은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침묵, 누군가의 포기가 켜켜이 쌓여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되어버렸다. 남편은 보자기를 다시 묶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마치 그 안에 든 것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듯 조심스럽게.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일단 나가자. 남편이 말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떨림이 숨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이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우리는 화장실을 나왔다. 마당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아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무성한 풀, 낡은 담벼락, 비어있는 집.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남편은 마당 한쪽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냈다. 평소엔 거의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2번이나 놓쳤다. 나는 그 옆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떻게 할까? 내가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할까? 내가 다시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도 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다시 그 집으로 갔다. 낮에 보지 못한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남편이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집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꺼낸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착각인지였다. 남편은 붉은 보자기를 다시 펼쳤다. 이번엔 마당이 아니라 안방에서였다. 전구 하나만 켜진 방 안은 어둡고 좁았다. 보자기 안에서 꺼낸 돈다발은 생각보다 두툼했다. 10,000원권, 50,000원권이 섞여 있었다. 남편은 한 장 한 장 세어보지 않았다. 그냥 그것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서류는 3장이었다. 첫 번째는 토지 문서였다. 이 집이 지어진 땅에 대한 소유권 관련 서류.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차용증이었다. 금액은 1,000,000원. 날짜는 20년도 더 지난 것이었다. 빌려간 사람의 이름은 흐릿했지만 도장은 선명했다. 세 번째는 메모였다.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찾지 마라. 짧은 문장. 손글씨는 거칠었고 종이는 구겨진 흔적이 있었다. 누가 쓴 건지 누구에게 보낸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편은 서류를 다시 보자기 안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도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우리는 그저 어두운 방 안에서 낡은 전구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 집 정말 어머니 거 맞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의는 어머니야. 오래전에 받으신 거라고 들었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이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 그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집에서 자지 않았다. 집을 나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다. 남편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뜨고 있었다. 새벽녘 남편이 말했다. 내일 어머니 댁에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안이 퍼져나갔다.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이 집을 준 이유가 단순히 선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집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짐을 이제 우리가 떠안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이 아침부터 3번을 걸었지만 벨소리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4번째 전화를 걸려던 남편의 손이 멈췄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직접 가자. 남편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댁은 시내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우리가 받은 그 낡은 집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남편은 계속 손가락을 움직였다. 불안한 사람이 하는 버릇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왜 왔어? 반갑지 않다는 투였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 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깨끗했고 소파는 새 것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 말라는 듯 식탁 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남편은 가방에서 붉은 보자기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보자기가 어디 있었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게 뭡니까?
남편이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디서 찾았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화장실 변기 아래요. 남편이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집 원래 내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떤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어. 그 사람이 못 갚겠다고 하면서 그 집을 넘겼지. 서류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남편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기억 안 나. 오래됐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돈은요? 남편이 보자기 안에 돈다발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그것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몰라. 내가 숨긴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숨긴 겁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 남편이 다시 불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 집에 뭐가 있었는지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신뢰가, 기대가, 안도감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너희한테 줄 집이 그것밖에 없었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러니까 받든지 말든지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사람은 우리를 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은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우리 어떻게? 내가 물었다.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다.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남편은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바라봤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그 집 정말 우리 거 맞는 거야? 내가 물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명의는 어머니 거지만 이 돈이랑 서류는 뭔지 모르겠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 남편도 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을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는 이 집의 비밀을 알아버렸고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멈췄다. 마당 한쪽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남편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은 마당 끝 담벼락 근처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윤곽만 보였다. 키가 작았다. 여자였다. 남편은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긴장이 배어 있었다.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뒤에서 그 사람을 바라봤다. 나이든 여자였다. 70은 넘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했고 옷차림은 낡았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여기 누구 집인지 아세요? 남편이 다시 물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내가 살던 집인데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도 굳어버렸다. 언제 사셨는데요? 남편이 물었다. 여자는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다. 오래됐어. 한 20년쯤. 그녀는 집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지. 왜 나가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여자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내 남편이 빚을 졌어. 갚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 집을 내놨어. 그 사람한테. 누구요? 남편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기억 안 나. 그냥 돈 빌려준 사람. 시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 나는 그 이름을 떠올렸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집을 가져갔어요? 남편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서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했어. 나도 남편도 아무것도 몰랐어. 여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 뒤로 남편은 술만 마셨어. 일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가서 안 돌아왔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화장실에 있던 건 뭐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뭐가 있었는데? 돈이요? 그리고 서류.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찾았구나. 그녀는 마당 한쪽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했다. 남편과 나는 그 앞에 섰다. 그건 내 남편이 숨긴 거야. 여자가 말했다. 집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아둔 돈이었어. 내가 모르게 숨겨뒀지. 나중에 다시 찾아서 집을 되찾으려고 했나 봐. 그런데 왜 안 찾아가셨어요? 남편이 물었다.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 돈 있는 줄도 몰랐어. 남편이 어디 숨겨뒀는지도 몰랐고. 그냥 집을 잃고 남편도 잃고. 나는 그렇게 혼자 남았어. 여자는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진 게 보였어. 그래서 들어왔지. 누가 사는지 보고 싶어서. 나는 그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더 이상 이 집의 주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이 집이 살아있었다. 남편은 보자기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세요. 남편이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건 이제 내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어. 이젠 소용없어. 여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 집도 그 돈도 다 옛날 일이야. 나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는 마당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대문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남편은 보자기를 내려다봤다. 나는 그의 옆에 섰다. 우리는 이제 알았다. 이 집은 단순히 물려받은 집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 자리였고 누군가의 희망이 묻힌 곳이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 남편이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어떻게 할까? 내가 물었다. 남편은 집을 바라봤다. 모르겠어. 그냥 살아봐야 알겠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낡은 집은 여전히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남편도 나도 이제 더 이상 전세를 얻을 형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다. 누군가의 삶이 스며 있는 이곳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 짐을 옮긴 날 마당에는 여전히 풀이 무성했다. 남편이 낫을 들고 풀을 베기 시작했다. 나는 부엌을 닦았다. 벽지를 뜯고 곰팡이를 문질렀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붉은 보자기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남편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냥 두기로 했다. 일단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화장실을 고쳤다. 푸세식을 수세식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변기를 새로 들이고 바닥을 시멘트로 다시 발랐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한 번도 그 자리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다. 이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나도 몰랐다. 이 집은 여전히 낯설었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조용했다.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마당 너머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냥 해보자. 내가 말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마당의 풀은 거의 다 베어냈고 남편이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상추와 고추를 심었다. 나는 부엌에 새 커튼을 달았다. 벽지를 바를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의 흔적이 생겨났다. 어느 날 아침 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것이 있었다. 작은 화분이었다. 꽃은 시들어 있었지만 화분은 깨끗했다. 남편이 그것을 들고 들어왔다. 누가 놓고 간 것 같은데. 남편이 말했다. 나는 화분을 받아들었다. 특별한 메모는 없었다. 그냥 화분 하나뿐이었다. 그 여자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화분을 마당 한쪽에 두었다. 며칠 뒤 시든 꽃이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다. 2달쯤 지났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완벽하지 않았다. 벽은 여전히 낡았고 방은 좁았고 겨울이 되면 추울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은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짐을 줄일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안방 장롱을 열었다. 붉은 보자기를 꺼내 들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이거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냥 여기 두자. 우리가 지키는 거야. 남편은 나를 바라봤다. 지킨다고? 응. 그 사람들이 남긴 거잖아. 그 여자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자기를 다시 장롱 깊숙이 넣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히 잠들었다. 평생 남의 집만 살다가 처음으로 받은 집. 그 집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대신 감당해야 할 무게를 함께 건넸다. 누군가의 과거,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선택. 그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어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어떤 집은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묻고 사람을 기다린다는 걸. 이 집은 우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이 집을 받아들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편은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화분 속 꽃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마당의 나무가 흔들렸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곳.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어도 이곳은 이제 우리의 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평생 바라왔던 전부였다. 어떤 집은 쉬기 위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그 집처럼요. 완벽하지 않았고 무거운 과거를 안고 있었지만 끝내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집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감상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다시 살아내고 있습니다. 달빛이 전하는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